다문화 이혼율은 1만 307건이 있었는데요.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정도였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더 모순들이 많겠죠. 내가 노후에 요양원에 가느니 아내의 뒷수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했다.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이것이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하고 본인이 남편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21명이나 돼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재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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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결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0명 중 1명은 국제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이 일반 가정 이혼율보다 좀 높다고 하네요. 과연 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은 일반 가정의 이혼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2011년 이후로 다문화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다문화 혼인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다문화 이혼 비율이 사실상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 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권 문제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체류를 박탈당할 수 있어 다문화 이혼 문제는 더 이상 부부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속사정을 파헤쳐보고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솔루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 회장님, 네. 이 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거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뭐 아주 소박하다고 하고 또 큰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 여성들도 그런 꿈은 마찬가지죠? 그럼요. 이제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했을 때는 그 행복한 나,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일단은 결혼을 하죠. 네. 그러게요. 근데 네. 사실 황 대표님 그렇게 꿈을 꾸고 시작을 하지만 잘 정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분들도 있고 또 못 그러신 분들도 좀 있죠. 그렇죠. 같은 문화끼리 갖고 있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도 결국은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더 모순들이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가정들이 있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거는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이 숫자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이 일반 가정하고 비교해서 이혼율 같은 것들은 좀 비교 자료가 있죠? 네,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다문화 이혼율은 1만 307건이 있었는데요.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 정도였습니다. 다문화 이혼율은 2011년에 12.6%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그 이후에 이제 그나마 이혼율이 좀 감소한 이유는 2011년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을 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일단 요구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소득 그리고 주거 공간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체 다문화 혼인 비중도 역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문화 이혼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쌍 중 1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셈이네요. 실제로. 네. 그러면 우리 그 일반 가정보다 좀 높아 보이는데 야마구치 선생님,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딱 생각하실 때 뭐가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가 될까요? 네. 역시 뭐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깊게 못하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주거 환경 같은 거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뭐 그리고 또 뭐 특별한 케이스로 볼 때는 그 남편의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게 좀 한국 가정에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도 좀 있고 가정이 조금 더 복잡하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신혜장님, 이게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도 또 이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혼 후에 그 제3의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그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먼저 대처하기 전에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이혼은 모두에게 힘들고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주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여기 특히 체류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이제 여기 체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은 이주 여성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인권 차원에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그 좀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좀 풀어야 할 이럴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 그러니까 가정의 이혼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들 같은 것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차분히 다져볼까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강 변호사님, 그 이혼 사유 우리 이제 일반 가정이랑 비슷할 것도 같지만 좀 특이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 사유로 많이 꼽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봐 주세요. 네, 일단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은 건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의 폭행 또는 방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을 들여온다는 개념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생활비를 안 주고 방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혹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결국 폭행이나 가출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가출도 그러면 폭력을 그렇게 아직도 많이 쓰나요, 신 회장님? 사실은 그렇죠. 그래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어떤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 여성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나를 향해서 비하하고 어떤 이제 좀 욕설이라는 걸 느끼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정말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닌데 이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국가인권위의 통계를 보면은요, 10명 중에 4명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한 그런 언어 폭력은 기본이고요. 또 모욕을 욕하죠. 특히 너희 나라는 이렇고 이제 이런 데서 정말 우리 여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는 흉기를 가지고 또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준인데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성행위를 또 강요를 하죠. 이제 우리들 그 가부장 사회 인식이 낮엔 싸워서나 밤엔 화해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한 30여 년 가까이 우리도 그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노력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는 이제 언어도 약하지, 너희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가부장제가 강요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잘못된 문화가 거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셈이 되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주 여성의 지금 80%가 한국 남편의 폭력과 학대 이런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80%라는 통계가 너무 충격적인데 황 대표님 실제로 네. 옆에서 이런 걸 보시기도 하세요? 하셨겠죠. 그렇죠. 80%는 뭐 안 보실 수가 예, 없겠다. 저는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네.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모순들을 보죠. 아. 그래서 그 왜서 이렇게 이런 모순이 시작됐는가 보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이분들이 시댁에서나 남편이 생각할 때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예, 예. 이것이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약자고 너는 그냥 물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물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 여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시작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폭력이 쉽게 모든 언어폭력, 성폭력, 모든 폭력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살기 위해서 신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나면 어떤 그 지구대에서는 또 들어보면은 이주 여성은 말을 이거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예, 맞았다는 말밖에 못하죠. 그럼 남편이 말을 거의 다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야 싸우지 말고 잘 살아 하고 또 다시 보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단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은 격리를 시키는 게 방법인데 보내는 게 제일 큰 또 다른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지구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다문화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을 그렇죠. 또 못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은 곳에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일단은 격리를 시키고 나서 통역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초기 대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불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네네. 얼마 전까지도 이게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서 가정 문제라고 그냥 한국 가정에서도 그렇죠. 폭력으로 그냥 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 변호사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부터 좀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주 여성의 특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길이 못 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러다 보면 잠깐 얘기를 이제 신 회장님도 하셨지만 피해를 보는 건 제일 큰 피해 보는 건 아이들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인 아내를 권위적으로 대하는 한국 남성들은 이제 그 아내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동시에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그에 대한 화풀이로 또 자녀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녀들은 이래저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를 또 무시하고 때리는 아빠를 보면서 자녀도 다 같이 엄마를 무시하게 되고 정서적인 의존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에서 잘할 텐데 그렇게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큰 문제일 테고. 그래서 폭력이 대물림이 그렇죠.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황 대표님도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에마우스 선생님, 그럼 그게 이주 여성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았을 때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지금? 쉼터 같은 데는 돼 있고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죠. 쉼터 네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 가면 또 거기 숨어 있다가 또 자녀한테 뭐 해코지 할까봐 그런 걱정도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남편이 또 그 버벅으로 가출을 했다고 신고하기도 하고 그런 반복되는 거죠. 가출로 신고를 해요, 강 변호사님? 가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폭력을 피해서 나왔는데 가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지구대에서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가출 신고를 그런 경우에도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주 여성은 남편의 어떤 폭행 때문에 가출을 했다라는 점을 나중이라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법제도나 또 언어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증명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편 책임을 증명을 못하게 되면 이제 가출로 인한 결혼 파탄이 되었다 해서 결혼 파탄의 책임이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 대표님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리하네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이 쉼터라는 자체가 숨겨야 되는 곳이에요. 노출이 되면 남편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쉼터를 숨기다 보니까 가출이 돼버려요. 이 여자분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알면은 쫓아갈 거니까. 아니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그러면 쉼터도 어찌됐든 뭐 국가의 도움도 있고 해서 운영이 되는 기관이고. 그렇죠. 뭐 경찰이나 사법 뭐 재판부 같은 경우도 그런 그 공적 기관이니까 양쪽이 서로 그거를 좀 이런 사정 때문에 쉼터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형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 회장님 결국에는 그런 식의 어떤 폭력 때문에 못 견디고 결혼 생활도 좀 짧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실제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들이 국적 취득할 때까지는 내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 참는다 해도 이것을 가족들은 알아요. 그 시댁이나 남편들은. 그래서 국적 취득 자체가 이제 또 무기가 되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국적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줄게.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정말 잘했던 때가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게 다문화 가족이 두 번째로 이제 10대 브랜드에서 저희 브랜드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4대 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정 폭력 부분이 이제 포함되었을 때는 경찰관들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잘하면은 승진도 할 수 있고요. 점수가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어떻게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우리 여성들은 이런 그 폭력 상황이 있을 때 초기 대응 자체가 왜 싸웠어요. 뭐 언어는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다시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쉼터라고 가 있어도 사실은 자녀와의 소통 문제라든가 정말 쉽지 않지요. 그리고 특히 경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요. 쉼터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연계하는 쉼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이 좀 보호에 이러한 거 법 밖에 사각지대에 지금 있다고 보아야죠. 그래요. 왜 그럼 잠깐 얘기 나왔을까요? 한때 잘 됐다라고 하니까 그게 더 안타깝네요. 왜 지금 한때 잘 됐다는 얘기는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건데 못 돌봐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불행한 일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됐었을 때 그럼 이혼을 선택한 이후에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 모국에 그 돈으로 보내줘야 되는데요. 남편이 그거 보내주는 거를 중단될까봐 그게 되게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뭐 그 양육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많이 어렵죠, 더. 그렇죠. 그 이주 여성이 만약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여기에는 원가족도 없어요. 친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여성은 원 혼자예요. 의지할 데가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또 남편하고 같이 살 때 경제적으로 활동을 안 했으면은 이거 한국에 뭐 학력도 없지요. 기술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주 여성이 만약 이혼을 했다. 그 시점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또 책임져야 될 아이까지 있다. 그러면 이중 삼중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정도로 어렵게 안 살았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살 때는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락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게요. 제가 거룩한 모성이라고 한번 이제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여성이 아기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외국 여성인데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기를
거의 아기가 기저귀만 하고 있고 이 코트에 싸가지고 나와서 터미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뛰어가 보았더니 네. 이제 시댁 식구들은 그냥 한 말이에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애기 놓고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기를 빼앗길까 봐서 부엌에서 뭘 하는 사이에 아기를 자기 코트에 아이고야. 싸가지고 신발 소리가 날까 봐 신발을 벗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힘들 텐데 지금 절박하죠, 춥고 진짜. 발 시렸고 근데 그 여성은 오로지 아기만큼은 내가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얼마나 절박합니까? 네. 그 모성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아기를 옷이라도 입히지 그럴 시간이 없었고 큰 소리 치고 그러는 집에서 내 아기가 자랐을 때 우리 아이가 아주 나중에 그 싸우는 폭군이 될 거 아니냐 이 여성이 그러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모성이라고 제가 일기를 쓴 적도 있습니다. 참 애잔한 얘기인데 강 변호사님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따지면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결국엔 양육권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주 여성들이 이혼했을 때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부친보다는 모친에게 양육권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모친의 경우 이제 경제활동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뭐 어떤 결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친에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면접 교섭권만 인정을 받아도 한국에 체류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된 후에는 그 본국에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한두 명 이제 초청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여지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황 대표님 이런 거 이주 여성분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 일단은 그 이혼을 하겠다 할 때 국선 변호사가 나오죠. 네. 국선 변호사가 나올 때 이분들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냐. 네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네. 네가 경제 능력이 있냐. 그럼 이주 여성 경제 능력이 없지요. 그렇죠. 예, 집이 있냐. 집이 없지요. 그러면 너무나도 불리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불리한 점이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강하게 할 때는 엄마한테 아이를 키우게 권리를 줍니다. 근데 이주 여성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리하구나 해서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상황 아까처럼 베트남에 뭐 친정에 아이를 가면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몽골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 베트남 분도 계시고 필리핀 분도 계시고 중국 사람도 계셨는데 저를 만나서 한국에는 한부모들을 위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그때 회장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 건데 나는 지금 너무 후회된다. 모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몽골 분 한 분은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남편하고 깔끔하게 수속을 하고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그렇게 한부모로 살 수 있는 여성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국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면 이 한국인 자녀를 키운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한부모가 네. 그렇군요. 이런 그렇다면 부분은 사실 아까 이제 국선 변호사 얘기를 해주시니까 공 변호사님 이게 그쪽 좀 특화된 변호사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주 여성분들이 자기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야마구치 선생님 이게 내가 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지 체류 문제를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까지 포기하는 그런 여성들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면접 교섭권 예. 그거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되게 엄하게 그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났다는 증거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네. 그런 거를 코치코치 많이 따져요. 네. 실제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남편 쪽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의도적으로 맞죠. 예, 의도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남편이 강 변호사님 남편이 못 만나기 위해서 못 예. 만났는데 네.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네. 네. 한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마구치 선생님 말씀은 체류 자격, 국적이 없는 상황의 여성들이 예. 체류 자격만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체류 자격은 출입국관리소에서 1개월에 한 번씩 또 길게는 3개월 한 번씩 와서 이걸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정말로 자녀를 만났는가 이런 사진을 첨부하라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제가 어렵죠. 이제 의아한 게 네. 아니 면접 교섭권은 법으로 이 사람의 권리로 보장을 해주는 건데 네. 남편은 그걸 못 만나게 막고 네. 그럼 못 만났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된다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 모순되죠. 예, 실제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남편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 면접 교섭권이 이주 여성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한 달에 몇 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보통 결정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남편들이 의도적으로 면접 교섭을 이렇게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주 여성은 법원을 통해서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건 뭐 이주 여성이나 한국인이나 상관이 없이 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사소송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는 네. 감치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옥에 일정 시간 가두는 거죠. 근데 예. 양육비는 안 주면은 이 감치 명령이 가능한데 면접 교섭은 안 했다고 해도 이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강제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고 남편은 과태료만 계속 납부를 하면 끝까지 안 보여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남편의 어떤 과태료부가 사실을 입증을 하면 이제 출입국관리소에 좀 이제 얘기해 볼 여지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저출산 국가에서 이제 자녀만이 낳기 운동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호치민 쪽에도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베트남만. 아동들이. 네네, 그쪽만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 좀 정책적으로 적어도 이 아이들을 구제하고 좀 이런 데 좀 힘을 쓰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또 네. 아동은 권리가 있어요. 어디서나 보호받을 권리가. 그런데 베트남 현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60년대에 참전했던 그 라이따이한의 자녀보다도 더 불행한 게 그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현재 베트남에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 더 불행할 수 있다. 네, 라이따이아는 보험 혜택이라도 받고 의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온 아이들은 한국인 남편들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까봐 친정에도 못 있고 뭐 이모 댁에 숨어 있다든가 기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신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베트남의 예를 주로 들어주셨는데 그 한국에 있다가 아이를 그렇게 본국으로 데려간 엄마들 같은 경우 그 엄마들하고 또 남편들은 또 한국에서 가서 또 아이를 찾으려고 하고 또 아이들은 본국에서도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놓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큰 피해자는 아이거든요. 네. 진짜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베트남에 그런 아이들을 한다 할 때는 저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코피노만 문제냐? 예, 중국에도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국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드러나면 중국에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데려다 놓은 아이들 뿐이 아니고 사업차, 유학차 혹은 사업하러 중국에 갔다가
그 현지에서 이제 아이를 현지에서 현지 부인으로 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을 겁니다.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아직 지금 자꾸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걷어붙이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소외시키고 있는 그 정책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죠. 강 변호사님, 이게 신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뭐 서로는 부부간의 사이가 어쨌든 할지라든 태어난 아이 때문에 뭐 국경을 넘나들면서 아이를 찾아오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막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네,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형사적으로 판결을 내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판결인데 대법원은 베트남 여성분이 본인이 양육하던 자녀를 한국인 남편 동의 없이 베트남으로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키우던 자녀를 데려간 거기 때문에 양육권의 어떤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남편의 부모가 키우던 자녀를 아내가 이제 데려가 버린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부분과는 별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에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그 협약 가입국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아동을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베트남이나 중국 뭐 이런 곳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걸 이렇게 청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무작정 뭐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양육권을 먼저 정해놓지 않으면 여전히 남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데리고 있는 양육권이 있는 아이를 데려가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갔을 경우에는 또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이런 거요. 그 이주 여성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다 따져요? 그런 걸 지금 그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아이는 나는 포기 못해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주 여성한테는 이 아이가 동화줄 같은 존재예요. 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어려운 걸 떠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개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법률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많고 변호사도 한국말하고 하지만 이 이주 여성분들은 말도 서툰데 그걸 어떻게 찾아다니겠어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남편분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이 남편분들이 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이혼을 하면은 진짜 너는 너대로 너 갈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아이를 데리고 내 갈 길을 열심히 갈 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해줘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일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남편들이 자꾸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혼을 했지만 자기하고 자꾸 끈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폭력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에 숨어 다른 데 이사를 갔어요. 갔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라든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요래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가정까지 찾아가 집까지 가서 폭력을 또 행사하죠. 그래서 저희 단체에 있는 이주 여성 중에 남편이 계속 폭력이 이어져 가지고 다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100m 접근 금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지만 그건 그거예요. 남편이 쫓아가지고 문을 잡아 두드리고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애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그리고 왔다가 칼로 찌를 수는 없잖아요. 칼로 찌르기까지는 못하니까 그 칼을 가져왔던 칼을 그 휴지 있죠. 화장실에 휴지에다 칼을 꼽아놓고 가요. 아이고.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아니 근데 양화수 선생님 이렇게 그냥 그래도 여기서 휴지에 꽂아놓고 갔는데 더 끔찍한 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2015년 12월인데요. 베트남 이주 여성이 그 아이하고 본인이 남편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21명이나 돼요. 이렇게 살해를 21명이나.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그러니까 이혼을 한 뒤에 남편에게 이런 일을 겪은 거네요.
예, 그리고 뭐 이주여서는 뭐 가정暴力때문에 그 이혼한테 그렇게 심도 같던데 그런 있어도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찾아와가지고 예, 이런 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신 회장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아내도 아내지만 그런 상황을 같이 겪어야 되는 아이들이 제일 큰 아픔이 되겠죠. 그렇죠.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엄마와 함께 그 가족들이 모두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3의 인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만 대책을 세워도 사실은 호미로 다 막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정말 가래로도 못 막을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 아이들과 그 엄마 제3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러한 그 지금 이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혼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남편과 아내 우리가 서로 문화가 달라서 가장 일어나는 게 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고 특히 지금 이제 저는 변호사님 여기 계셔서 너무 좋은 것은 이렇게 구제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불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와야 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70세 넘은 남편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6살짜리 아이를 키우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은 아버지에게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그 변호사님들의 노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여성들에게 사실 돈 한 푼 받지 않죠.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우리 여성들. 그 양육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찾아지기까지는 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래도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내 아이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는 그 엄마들에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구조가 그 찾아졌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을 때 이들의 삶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일부 변호사님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많은 이주 여성분들의 이혼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런 문제의 어떤 씨앗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부분을 바꾸면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이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황 대표님 보시기에 좀 가장 큰 원인?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부터 짚어야 되잖아요. 이 매매혼입니다. 매매혼. 돈으로 사람을 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매혼은 일단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매매혼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혼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어감이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마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또 지방 쪽에서는 그 돈을 주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게 아직도 있거든요. 돈을 주면 지방에서 그 외국 국제 결혼을 하면 뭐 몇백만 원 주고 이런데 아직도 있습니다. 이걸 진짜 근절을 해야 됩니다. 근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그 남편이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문화도 당연히 그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도 조금 배우고 만약 이 가정하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들을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있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혼을 했다. 이혼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이혼한다면은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만약 여자가 아이를 키울 땐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국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마구치 선생님 잠깐 얘기하신 게 그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
가족들에게 주는 지원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문제가. 현재도 한 30여 개국에서요. 예. 자치체에서 그렇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농촌 정가계를 좀 장가 보내기 그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문제죠. 결혼에 대한 그 생각이 자체가 그냥 노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듣는 그 상황인데요. 어떤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남자분이 그 여성이 자꾸 자기하고 같이 데이트하자고 그 부인이에요.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저는 나는 그냥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자꾸 들이면 주르기자고 노르자고 이렇게 한다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출발점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어머니를 밖에 모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신 회장님 이거 그럼 지원금 제도가 엉뚱하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그 결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노후에 요양원에 가느니 아내의 뒷수발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했다. 또는 지금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제 종종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소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돈을 주고 사온다. 정말 초기에는 더 심했지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저는 이제 좀 낮아졌다고 보는데 일단 결혼 중개업소가 소비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경제 시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그 정부가 좀 더 제도화를 한다면 이것은 개선되죠. 네. 그런 부분들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다문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좀 의무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받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실제로 법무부는 2011년부터 이제 속성 국제 결혼에 따른 문화적 갈등 그리고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등에 대해서 그 소속 국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그 현지 국가 문화, 현지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그리고 국제 결혼 피해 사례 등등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부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수를 하면 좀 체류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잘 발전이 돼야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어요. 왜 이혼들을 많이 하시는지, 이혼했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더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이혼 안 하시고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개인의 선택이지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혼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어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황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이주 여성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부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문화 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가정들이 정말 해체까지 가는 가정들을 오해를 풀면 그런 것들 갈등을 왜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니까 소통이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소통이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주 여성과의 결혼에 있어서도 남편들이 부모를 모시고자 했던 내 노후를 생각했던 사실은 설레이는 게 우리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혼도 결혼처럼 준비해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새 출발의 시작이라면 이혼도 새 출발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와 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제3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혼에 있어서 나의 출발점이 새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준비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한
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혼보다도 더 신중하게,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혼도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신중하게 하면 사실 이혼할 일도 줄어들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해결법을 주셨고, 야마구치 선생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역시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라는 성후배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2007년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예. 그때는 역시 그 이혼 때문에 그랬어요.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그거를 걱정해서 성후배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이해가 되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른 이주 여성 모임하고 다르게 남편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근데 다 회장도 뭐 전부 다 남편들이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좋은 사례도 많이 발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가 합심해서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바람직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 담나가정 지원센터에서도 옛날에는 이주 여성의 자주 모임을 많이 그거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여자끼리도 교류하고 또 부부끼리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어가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강 변호사님은요? 네, 일단 뭐 다들 말씀해주신 대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야지 단순히 노동력 또는 뭐 성적 대상 뭐 이렇게만 볼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또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좀 환상을 가진 것을 조금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 주변 사례를 많이 경청을 하고 고민을 신중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례들을 알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남편 피해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남편들이 또 악용되는 남편들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이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단란한 가정 이루고 오순도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존중받고 한국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꼭 필요한데요. 그것은 곧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건강한 다문화 가족이 만들어지고 또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튼튼하게 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